네, 안녕하세요. 정원주입니다. 자, 이번에는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시는 문제풀이 시간입니다. 정치, 경제, 사회문화 이제 차분히 할 테니까 여러분들 앞에 이론 공부 열심히 하셨죠? 이제 문제로 잘 점검을 해서 마무리를 해 놓으시길 바랍니다. 자, 우선 책을 피시고 문제 1번부터 해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치 파트 먼저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정치는 이론상으로는 우리가 전체 6단원으로 구성이 됐었는데 문제는 크게 5단원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가운데 부분이 좀 합쳐져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자, 한번 보도록 할게요. 우선 자, 챕터 1번 보시면 현대 시민생활과 민주정치 들어가면요. 1번 다음은 대표적인 사회계약론자. 사회계약론자 하면 3명 떠오르죠. 누구? 홉스, 로크, 루소 3명 떠오르죠. 지금은 이론 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수업 중에 충실히 공부를 하셨을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선생님 이론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들 큰 틀은 제가 간단히 잡아드리기는 할 텐데 자세한 내용들 여러분들이 책을 보시면서 교재를 통해 가지고 충분히 숙지를 하셔야 됩니다. 홉스, 로크, 루소는 세 사람의 공통점이 있어요. 여기도 지금 분모, 교집합을 묻고 있습니다. 그죠? 이 세 사람은 공통점이 사회계약론자입니다. 왜? 나의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해서 국가, 다시 말하면 사회를 구성하게 국민들의 동의에 의해서 계약에 의해서 사회가 구성이 된다는 공통점이 있죠. 그렇지만 홉스가 주장했던 자연 상태에서의 인간, 그죠? 그다음에 인간을 보는 관점, 본성을 말합니다. 그다음에 이분이 추구하고자 했던 어떤 기본권, 어떤 걸 보장받기 위해서 이런 것들을 하고자 했는데 또 가장 중요한 내용은 그래서 도대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주권을 누구한테 줘야 되는데 이거죠. 그래서 홉스 같은 경우에는 군주한테 내가 가지고 있는 주권을 모두 다 양보해야 된다라는 전부 양도설을 주장했고 군주 주권을 주장했던 사람입니다. 그에 반해서 로크 같은 경우에는 홉스보다는 좀 더 국민 주권론에 가까운 사람이죠. 왜요? 국민들이 모두 정치에 참여해서 정치를 할 수 있는 상황이 안 되니까. 물론 자연 상태나 이런 것들 여러분 수업 중에 공부를 하셨을 것이고 얘는 기본권을 전부 다 줄 수는 없고 국민을 대표하는 사람을 의회에 보내고 또 그 의회에서 국민들을 대표하는 그 사람들이 정치를 제대로 못했을 때는 다시 끌어내릴 수 있다라고 표현을 하면서 로크 같은 경우에 저항권에 대한 설명을 제가 수업 중에 잠깐 설명을 드렸었습니다. 그리고 이분이 추구하고자 했던 기본권, 주로 이제 재산권에 좀 집중이 되어 있더라라고 하는 거 꼭 좀 기억을 해 두시고, 그 다음에 루소 같은 경우에는요, 자, 기억이 나시겠죠? 자, 루소랑 로크가 비교해서 문제가 많이 출제가 된다 그랬는데, 루소 같은 경우에는 일반 의지를 표명하면서 이 일반 의지가 뭐냐 그랬더니 사회 공공선, 다시 표현하면 벤담이 말했던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이라고 하는 다수의 행복, 이걸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위해서 국가를 구성해야 된다라고 주장했던 사람이 바로 루소죠. 그렇지만 루소는 자신의 기본권을 누구한테도 양도할 수 없다. 양도 불가설을 강조했었고 따라서 모든 국민이 직접 정치에 참여하는 직접 민주정치를 강조한 반면에 앞서 말했던 로크 같은 경우에는 간접 민주정치, 우리의 대표자를 의회에 내보낸다는 내용이 나와 있죠. 그래서 로크 같은 경우는 행정권과 입법권이 나뉘어져 있는 이권분립론을 주장했다라고도 설명을 드렸었습니다. 기억이 나시죠? 자, 문제 들어가 볼게요. 빗금친 부분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 같았으니까 홉스, 로크, 루소의 공통점이 뭐니? 우리가 이걸 흔히 놓치고 지나갑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론으로 공부를 할 때는 매일 이 사람들의 차이점만 공부를 했단 말이죠. 근데 뜬금 물어보면 이 사람들이 사회계약론자구나라는 그 공통점을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잊고서 구분해내는 데만 분석에 초점을 두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거 조금 조심을 하셔야 될 부분입니다. 그래서 답은 5번이죠. 국가 권력은 자연 상태의 부족함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시민들의 계약에 기초한다. 이 계약은 동의와 지지라는 표현으로 바꾸어 쓸 수도 있습니다. 시민의 동의와 지지에 기초한다. 그래서 시민의 동의와 지지에 기초하지 않는 권력은, 그죠? 정당한 권력이 아니다. 라고 표현을 하고 있죠. 자, 그 다음에 2번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그냥 보셔도 될 것 같고요. 3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다음 글에 가로 아래 들어갈 공통적인 말이 무엇인가? 우리가 일단은 거의 끝날갈 무렵에 국가 권력의 정당성 또는 정치 권력의 정당성에 대한 설명 드렸던 거 기억이 나시죠? 권력이 정당하다라고 표현을 했었을 때는 당연히 국민의 동의와 지지가 따라야 된다는 게 전제되어 있죠. 그게 바로 사회적 타당성입니다. 국민의 동의와 지지가 도대체 뭔데, 무엇에 기초하고 있는데 바로 법이죠. 우리가 만들어진 법에 따라서 정당한 절차를 가지고 사회적 타당성을 얻어서 이 사람이 어떤 권력을 주게 되는 겁니다. 그렇지만 문제는 권력을 이렇게 쥐었다고만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사회적 타당성 더하기 뭐예요? 그렇죠. 윤리적 타당성까지 같이, 윤리적 정당성까지 다 같이 플러스가 되었을 때라야 진정한 정치 권력의 정당성이 확보돼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도대체 윤리적 정당성이라는 게 뭔데 그랬더니 이 정치 권력을 실현하고자 하는 목적 또는 실현하는 방향 이런 것들이 모두 그쵸 윤리적으로 그런 도덕적인 마음 이런 것들
것들이 정당해진다라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뭐 다르게 좀 다르게 표현한다면 사회적 타당성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이 정치 권력의 형식적 근거가 된다라고 한다면 윤리적 정당성은 어떤 정치 권력이 갖는 어떤 실질적 근거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바로 그걸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국민의 자유로운 의사결정과 후보자들의 공정한 경쟁을 통해서 대표자가 선출되고 정부가 구성될 때 국가 권력이 그렇죠. 정당성이 확보된다. 여기에 나오는 자유로운 의사결정, 공정한 경쟁, 뭐 대표자의 선출 과정 다 법적으로 보장이 되고 있죠. 그래서 사회적 타당성에 대한 설명들이 좀 더 구체화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밑에 나오는 것이 바로 쿠데타 등의 정변을 통해서 창출되는 권력은 윤리적 정당성 그쵸. 이런 것들이 확보되지 않았기 때문에 정치 권력의 정당성이 있다라고 볼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넘겨가서 357은 아닌데 135가 되네요. 계속 5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정치적 단결의 목적은 인간의 자연적이고 소멸할 수 없는 권리의 보장에 있다. 이 내용이 많이 나와요. 프랑스 인권선언인데요. 이러한 권리란 자유권, 재산권, 그리고 안전권, 그리고 압제에 대한 저항권 같은 것들이 있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프랑스 대혁명에 관련되는 인권선언문, 그죠? 이 내용은 그냥 문구를 좀 많이 읽어두시고 기억을 꼭 해놓는 게 좋습니다. 자주 나오는 문제이기도 해요. 자, 그 다음에 쭉 많이 넘겨가서 이제 8번 문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장이 비판하고 있는 사항을 보완하기 위한 타당한 방안이 뭐냐라고 묻고 있습니다. 의사는, 주권은 대표될 수 없다. 누가 했던 말인가요? 바로 루소가 얘기했습니다. 루소가 강조했던 정치 형태는 바로 뭐예요? 직접 민주 정치입니다. 그래서 누구도 국민의 의사를 대표할 수 없다. 그래서 국민의 의사를 대표할 수 없기 때문에 누구? 주권자인 국민이 직접 가서 그죠? 그리고 이제 그 루소가 간접민주 정치를 비판하면서 요즘에 대부분의 국가들은 간접민주 정치 형태를 취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 간접민주 정치 형태를 이렇게 좀 반박하면서 얘기했던 바로 표현이 의사는 대표될 수 없다라고 했던 게 바로 이 표현입니다. 그리고 이제 투표하기 전에는 투표하는 그 순간만 우리가 진정한 주권자이지 투표하기 전이나 후에는 우리는 노예나 다름없다라고 표현하는 것도 역시 직접 민주 정치가 중요하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죠? 자, 그래서 다음 주장이 비판하고 있는 사항, 간접민주 정치를 비판하고 있죠. 그래서 이걸 보완하기 위한 타당한 방법은 직접 민주 정치적 제도를 도입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간접민주 정치를 취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도입하고 있는 직접 민주정치적 제도는 뭐예요? 바로 국민투표입니다. 거기다가 뭐 지방자치제 이런 것도 좀 도움이 되겠죠, 그죠? 자, 국민투표, 국민소환, 국민발안이라는 직접 민주정치 제도가 있는데 우리나라는 국민투표만 해당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2번 보시면 중요한 국가 정책은 국민투표를 실시한다. 국민투표가 나왔으니까 하나 여쭤볼까요? 우리나라에서 국민투표를 실시해야 되는 요건이 두 가지가 있다 그랬죠. 하나는 헌법을 개정할 때, 그죠? 또 하나는, 그죠? 국가의 안위와 관련되는 중요한 사항을 결정할 때 대통령이 국민투표에 붙일 수 있습니다. 그죠? 중요한 국가 정책, 국민투표 꼭 알아두시고요. 이어서 10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글에 나타난 신민과 시민. 신민은 신하할 때 신자예요. 여러분 많이 보셨겠죠? 그죠? 이 신민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위에서 군주가 있고 군주가 시키는 대로 하는 백성 이런 것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지만 시민이라고 하는 것은 주체적인 자기의식이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우리가 시민이라고 표현을 하는 거죠. 자, 신민과 시민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자, 법은 일반 의사의 표명이다. 바로 루소의 이야기입니다. 이때 말하는 일반 의사, 뭐 일반 의지 이런 것들 모두 뭐라 그럴까? 이 법이라고 하는 것이 공공선을 위해서 있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과 동일한 거죠. 모든 시민은 스스로 또는 대표자를 통하여 법의 제정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과거 신분사회에서는 소수의 특권층만 권력과 재산을 소유하고 다수의 일반 시민은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으로 소외되어 있었다. 그래서 우리가 신민하면 떠올리시면 굉장히 쉬운 그 개념이 뭐냐면 조선시대 우리나라의 백성 이걸 떠올리시면 아 신민이라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지금은 시민이 있죠. 신민이라고 표현하지 않죠. 군주가 원하는 방향대로 나라에서 결정을 우리는 따르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위에서 말했던 것처럼 뭐예요? 국민의 의사가 직접적으로 개진이 될 수 있다라는 점에서 시민과 시민의 차이점이 있는 거죠. 그래서 넘겨서 보시면요. 3번 시민은 국가 권력의 그렇죠. 바로 그죠. 모든 권력의 바로 주체가 바로 국민이죠. 국민 바로 시민입니다. 이때 우리가 국민, 시민 뭐 여러 가지 공민 여러 가지 표현들을 쓰고는 있지만 사실은 우리가 흔히들 쓰는 이 국민이라는 개념이 민주 시민으로서의 국민이 되는 겁니다. 그죠? 그러다 보니까 시민과 국민은 같은 의미라고 보셔도 크게 무리는 없습니다. 다만 과거의 국민과 지금의 국민이 다르다는 거죠. 과거에는 어떤 시대적 배경이나 어떤 사회적인 환경 이런 것들에 따라서 국가 권력
세력에 의해서 눌려져 있었던, 억압당했던 그런 일반 민중, 백성을 설명할 때는 우리가 신민이라고 표현을 하시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전에 정치 문화 공부하실 때 기억나시죠? 향리형, 신민형, 그다음 뭐 참여형 정치 문화에서 공부하셨던 거 기억이 나시죠? 그죠? 거기서도 신민이라는 표현이 바로 그런 겁니다. 거기서 어땠었어요? 정치 주체로서의 자기 자각은 결여되어 있지만, 그죠? 정치 공동체에서 나오는 결과물에 대해서는 순종하고 복종하는 그런 형태의 어떤 정치 문화를 우리가 신민형 정치 문화라고 표현을 했던 거 기억이 나시죠? 바로 그런 형태를 떠올리시면 신민에 대한 개념을 좀 더 명확하게 잡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12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대 그리스 아테네의 민주정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선생님이 민주정치를 고대, 근대, 현대에서 나눴던 거 기억이 나시죠? 그에 따라서 고대의 민주정치가 이랬고, 근대의 민주정치가 이랬고, 현대의 민주정치가 이렇다. 따라서 이때 강조되었던 어떤 민주주의라는 어떤 이념을 건드려서 거꾸로 한번 돌아가 봤더니, 고대에서 강조했던 이 민주주의라는 개념은 별게 아니라 다양한 정치 형태 중에 하나에 불과하더라라고 했던 거 기억이 나시죠? 꼭 좀 기억을 해두시고, 그런 것들이 이제 근대에 와서 와 하고 혁명을 일으키려고 하다 보니까는 어떤 이념적으로 자기들이 추구할 만한 과거에 그런 게 없었냐 하고 돌아봤더니 고대 그리스에서 이런 게 있었다네, 시민이 주체가 되는 그런 사회가 있었다네. 그래서 그것을 끌고 오게 되면 새롭게 민주주의라는 개념들이 부활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는 우리가 이념으로서의 민주주의라고 표현했었고, 오늘날에서는 민주주의가 그저 없는 곳이 없죠. 가정에서든 직장에서든, 그죠? 모든 것들이 사회적으로 자유와 평등이라는 사상 아래 인간의 존엄성을 바탕으로 하고 있는 것이 다 근본으로 깔려있기 때문에 오늘은 그냥 생활 양식 하나가 그냥 문화라는 겁니다. 생활 양식으로서의 민주주의라고 표현을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고대 그리스 아테네의 민주정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여러분들이 그리스 아테네의 민주정치 하면 떠올려야 되는 것이 우리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직접 민주정치, 또 하나는 제한된 민주정치라고 말씀을 드렸죠. 직접 민주정치 뜻이 뭐예요? 그죠? 모든 시민이 다 정치에 참여한다라는 겁니다. 왜요? 선생님 제한되는 사람이 있다면서요. 네, 그 사람은 시민이 아닌 겁니다. 일단 시민이라는 자격을 가진 사람은 여자, 노예, 외국인이 아닌, 그죠? 일정한 연령 이상의 성인 남자, 이 사람을 우리가 시민이라고 표현을 했던 것이고, 이 시민은 모두 정치에 참여를 할 수 있었습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 시민이 가지는 직접 이 시민들이 가지는 어떤 정치적인 권리 꼭 기억을 해두시고, 그에 따라서 심리 개념에 포함되지 않았던 사람들, 그죠? 그런 사람들이 바로 제한된 민주정치의 의미로 여자, 노예, 외국인 같은 사람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걸 같이 기억을 해 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조금 혼돈스러우실 수 있지만 답 3번 보시면요. 시민 전원이 참여해요. 이때 시민은 이미 여자, 노예, 외국인이 제외당해 있는 겁니다. 그죠? 참여하여 국사를 결정하는 민회를 통해, 그쵸? 직접 민주정치를 실현하였다. 물론 그리스의 민주정치를 비판하는 학자들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은요. 이런 직접 민주정치가 국민의 의사를 가장 잘 반영한다는 측면에서는 가장 이상적인 민주정치 형태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계속해서 14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날의 시민과 비교하여 고대 그리스, 위에 똑같은 내용이죠. 제한된 민주정치, 바로 1번입니다. 여자, 노예, 외국인을 시민의 대상에서 아예 뺐습니다. 그러니까 시민들은 누구든지 정치에 참여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이 시민이면 누구든지 평생 죽기 전에는 한 번은 공직을 거쳐서 가야 된다는 겁니다. 내가 공직에, 지금 우리가 뭐예요? 내가 공직에 나가고 싶다고 다 나갈 수 있는 겁니다. 선거의 과정을 거치거나 아니면 공부를 열심히 해서 공무원이 되거나 여러 과정을 거쳐야 되는데, 그때는 뭐야? 자기가 원하지 않든 뭐 재수가 그때 당시에는 재수가 없으면 표현을 될지는 모르겠지만 어찌됐든 뽑아가지고 추첨이나 윤번, 번을 선다 그랬죠. 그래서 추첨, 윤번, 이런 제도들을 통해서 직접 민주정치를 더욱더 강화시킬 수 있는 요건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직접 민주정치를 떠받들 수 있었던 이 두 가지 제도도 역시 같이 좀 기억을 해 두십시오. 추첨과 윤번제에 의해서, 그죠? 공직에 임용될 수 있는 기회를 평등하게 가지고 있었다라는 점, 이것도 좀 기억을 해 두시길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계속해서 15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과 같은 상황의 문제점을 극복하기, 이 문제점이 뭔지 일단 파악을 하시고, 그죠? 방안을 묻는 겁니다. 정치인에게 가장 좋은 직종이 어떤 거냐고 질문했을 때 그 대답은 국회의원이었다. 국회의원은 임기 4년 동안 신분이 보장되기 때문이라고 한다. 다른 직종은 정치적 책임을 요구하지만 국회의원은 임기 동안 누릴 것은 다 누리는 데 비해 특별한 책임을 지지 않는다. 뭐 나중에 국회의원의 특권 같은 거 하겠지만, 그죠? 지금 여기서 말하는 것이 뭐예요? 일단 올라가고 나면 내가 어떤 수단과 방법을 거쳐가서 어떻게든 뭐 이렇게 좀 합법이라는 테두리 안에서 어떻게든 내가 승리를 해서 그죠? 국회의원이 되면 일단 4년 동안 나는 빵빵하게 먹고 살만 하다는 겁니다. 뭐 그죠? 연봉이 엄청나죠?
다 우리 세금입니다. 그죠? 자, 그래서 그런 사람들의 어떤 해이해진 도덕적 해이 이런 것들을 좀 우리가 물리치기 위해서 필요한 직접 민주정치적 제도 국민 소환입니다. 야, 너 뽑아놨지만 뭐 좀 못하는 것 같아. 내려와. 콜 하는 겁니다. 그죠? 그게 바로 국민 소환제죠. 우리나라에는 실시하지 않습니다. 국민 소환제는 실시하고 있지 않지만은 지방자치정부에서 이루어지는 주민 소환제는 있다라는 점 꼭 좀 수업 중에 말씀드렸습니다. 꼭 좀 기억을 해두세요. 자, 그다음에 계속해서 16번 보시면 다음에 해당하는 이념으로 맞는 것은 프랑스 인권선언, 우리나라 헌법, 세계 인권선언, 인권선언하면 기본적으로 인간의 존엄성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뭐 문제 드리려고 내는 문제들이고요. 계속해서 쭉 넘겨서 20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묻고 있습니다. 주권은 대내적, 최고성, 대외적 독립성을 갖는다라고 했습니다. 다른 나라에 대해서는 주인된 권리, 독립적인 권리를 갖는 것이고 대내적으로 어떤 권리보다 모든 국가의 공권력보다 가장 앞서는 권리, 그죠? 주권. 우리나라 주권은 바로 국민에게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국민 주권론 이런 것들이 나오죠. 그래서 1번 보시면요. 주권은 대외적이 아니라 뭐예요? 대내적으로 최고의 절대적 힘을 갖는다. 대내적, 대외적 성질 꼭 두 가지 함께 기억을 해 두셔야 됩니다. 자, 계속해서 21번 보시면요. 전자민주주의, 원격민주주의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죠? 전자민주주의 발달이 국민의 의사를 곧바로 전달한다는 점에서 고려할 때 정치 과정에 미칠 영향으로 보기 어려운 것은 일단 우리가 인터넷이 발달을 하고 국민의 의사를 개진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통로나 창구가 더 확장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실제로 나중에는 국회의원들도 국회에 모이지 않고 집에서 컴퓨터 이렇게 까딱까딱 할 수 있습니다. 아마 이제 나중에 먼 미래가 되면은 국회의원이 어떤 하나의 직업이 아니라 내가 생업에 종사하면서 그죠 부차적으로 나가서 부업을 할 수 있는 그런 일이 될 수도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죠? 왜? 일일이 모이지 않아도 되고요. 일정한 회기가 뭐 지금은 9월 1일에 시작해서 회기 100일을 넘기지를 못하지만 그때 되면 또 법안이 달라질 수 있는 거니까요. 자, 어찌됐든 이 원격민주주의 발달이 자 국민의 의사를 바로 전달하는 점. 자, 보겠습니다. 자, 시민들이 정치 주체로서의 지위를 강화할 수 있다. 원격 민주정치를 통해서 국민의 의사를 직접 개진할 가능성이 더 높아지고 있죠. 그 다음에 직접적인 의사소통이 가능해진다. 동일한 의미의 설명이고요. 3번, 국민의 민의를 반영하는 선거제도를 더 고집할 것이다. 선거라는 말을 여러분 잘 기억을 해두시는 게 선거가 뭡니까? 우리의 대표자를 선출하는 과정을 선거라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죠? 그럼 선거의 과정이 있다는 것은 선거는 간접민주정치를 대표하는 가장 대표적인 제도적 방법이죠. 그죠? 제도죠. 자, 그러다 보니까 여기는 간접민주정치를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21번은 바로 3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4번 보시면 간접민주정치인 대의정치를 보완하는 기능. 그렇죠. 원격민주정치가 발달이 된다면 간접민주정치인은 대의제를 보완하는 방법인 국민소환, 국민발안, 그죠. 뭐 이런 국민투표 이런 제도에 더해서 직접 전자민주주의 또는 뭐 원격민주주의를 통해서 국민의 의사를 개진할 가능성이 훨씬 더 높아지기 때문에 국민의 의사의 왜곡이 좀 덜할 가능성이 있겠죠. 자, 계속해서 이제 넘겨서 보시면요. 24번, 25번 같은 유형의 문제입니다. 24번만 한번 풀어볼게요. 국민의 저항권 행사에 대한 바르게 설명한 것은 자, 이 저항권이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우리 헌법상 저항권은 일단 인정 안 된다가 근본입니다. 그렇지만 간접적으로 우리나라 헌법 전문에 명시되어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죠? 불의의 항거한 살구 민주 이념을 계승하고 이런 표현들이 나와 있기 때문에 헌법에 저항권을 간접적으로 인정하고 있다. 그렇지만 우리가 이 저항이라는 표현을 쓸 때는 조심해야 되는 것은 다른 모든 수단을 쓰고서도 그 권리가 회복이 안 될 최후의 수단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저항권입니다. 그 우리가 헌법재판소에 보면은 헌법소원 있잖아요. 헌법소원. 헌법소원도 그래요. 내가 기본권을 침해당했어. 근데 이 침해당한 기본권을 법적으로 어떤 방법으로는 행정소송이나 여러 가지 과정을 통해서 얻어낼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헌법소원 걸 수 없습니다. 왜요? 이 헌법소원은 뭐예요? 최후의 수단인 겁니다. 역시 마찬가지예요. 꼭 좀 기억을 해 두십시오. 그래서 다른 모든 법적 권리의 어떤 구제 방법을 다 행한 다음에 최후의 수단으로 이렇게 저항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점. 단 행사한다 하더라도 다른 권리 구제 수단 다 써보고도 안 되겠어. 그래서 저항했어. 저항권 썼어. 그런데도 이 저항하는 과정 자체가 합법적이고 평화적이고 민주적으로 사용을 해야 된다라고 사회과에서는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역시 사회과답죠. 그래서 그런 내용들도 같이 좀 기록을 해 놓으시길 바랍니다.
자, 27번 넘어가 볼게요. 다음 중 평등. 평등은 우리가 그죠? 민주주의 사회의 근본 이념인 인간의 존엄성을 떠받들고 있는 또 두 가지의 어떤 기둥이라고 표현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평등과 자유죠. 근데 여기서는 평등의 성격을 묻고 있습니다. 자, 평등의 성격 우리가 형식적 평등이냐 실질적 평등이냐 이렇게 표현했었죠. 그래서 우리가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요것만 나왔을 때는 형식적 평등입니다. 누구든지 그죠? 그렇지만 그 형식적 평등보다 좀 더 한 발짝 나선 것, 그죠? 뭐라 그래야 될까? 합리적인 차별을 인정해주는 그런 평등, 그런 걸 우리 실질적 평등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상대적이고, 실질적이고, 비례적인 평등은 다 동의어라고 표현을 했었습니다. 그죠? 그래서 여기 간단하게 나와 있죠. 상대적, 그 다음 비례적, 그 다음에 실질적 평등 해서 그 개념 알아두시고, 그 반대적 개념, 절대적 평등이고요. 그 다음에 형식적 평등이고요. 이런 개념들, 산술적 평등, 이런 표현들이 나와 있으며, 그런 평등은 절대적 평등을 설명을 하고 있다는 점 꼭 좀 기억을 해 두셔야 됩니다. 이런 개념이 국어적인 용어가 낯설어서 잘 이해가 안 돼서 틀리는 분들도 꽤 계시니까 용어를 사회과는 특히 용어를 좀 더 정확하게 정제를 해서 이해를 해 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나중에 이제 경제 부분 가면 우리가 뭐 효율성이니 형평성이니 효용성이니 뭐 여러 가지 표현들이 나오잖아요. 그런 것도 개념 원리를 명확하게 해 두실 필요가 있어요. 자, 계속해서 넘겨서 30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우리나라 헌법 개정의 주요한 내용이다. 여러분들 헌법만 나오면 일단 긴장을 하시는데 헌법 자체의 문제가 우리가 사법시험이 아니라서 그렇게 어렵게 출제되지는 않아요. 지금 현재 9차에 걸쳐서 개헌의 과정이 이렇게 쭉 내용이 나와 있고요. 오히려 여러분들이 공부하기 뒤에 있는 보기에서 뭔가를 골라내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1차 개헌부터 9차 개헌까지 나와 있는 핵심적 내용들을 좀 기억을 해 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 내용들을 좀 이렇게 표를 따로 오려 놓으시든지 뭐 이렇게 붙이시든지 하셔가지고 요 내용을 좀 기억을 해 두시고 나머지 뭐 3차 개헌, 4차 개헌 뭐 쭉쭉 빠진 부분 있죠. 그런 것도 첨부해서 좀 적어 놓으시길 바랍니다. 자, 이를 통해 추론할 수 있는 게 뭔데? 라고 했더니 자, 1차 개헌 보시면 정 부통령은 간선제에서 직선제로 바뀌었죠. 중임 제한 철폐하고 삼선 허용하고 전부 다 뭐야? 대통령의 임기를 늘리기 위해서 자신의 정치 권력을 좀 더 연장하기 위한 수단으로 헌법을 개정했습니다. 그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도 우리가 헌법을 개정한다라고만 하면 그죠? 깜짝깜짝 놀랍니다. 자, 그렇지만 자, 이 지문에 관련된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2번 보시면요. 통치 구조의 변화에서 합리적 정치 제도와 수준 높은 의식 조화를 위해 참다운 민주정치가 가는 이를 통해 추론할 수 있는 걸 묻고 있는데 여기서 나타나는 문제가 뭔데 그랬더니 여러분들 기억나시나요? 우리나라의 정부의 형태 기억나시나요? 통치 구조 들어가서 제일 처음 했던 게 바로 정부 형태고요. 그죠? 그 다음에 또 뭐 했었어요? 헌법의 내용에 나와 있는 뭐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에 관한 내용들, 이런 것들 쭉 공부하셨던 거 기억이 나서 그런 것들 모두 통치 구조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어찌됐든 이 대통령에 관한 어떤 연임이나 아니면 뭐 삼선이나 이런 것들, 대통령의 임기 연장과 관련되는 것도 역시 통치 구조와 관련되는 내용이죠. 그래서 1번 사회 안녕과 질서 유지 이 내용과 별 상관이 없고요. 그죠? 통치 구조의 변화가 가장 근본적인 내용이라고 봐지고 문제는 이런 것들을 앞으로 이런 문제가 일어나지 않도록 이런 의미에서 헌법 개정은 별 의미가 없는 겁니다. 그죠? 그러다 보니까 합리적인 정치 제도의 수준 더해서 국민들의 높은 의식 수준 이런 것들이 같이 필요하다라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뭐 간단한 내용이지만 오히려 이런 걸 도대체 뭘 묻는지 잘 모르겠다라고 싶은 문제들이 좀 있죠. 그죠? 그래서 우선 보기 안에 있는 내용을 명확하게 숙지를 해 두셔야 됩니다. 지문 안에 있는 내용이요. 자, 그 다음에 계속해서 우리가 2단원 챕터 2 넘어가서 시민생활과 법입니다. 실질적으로 1단원에서는 우리가 크게 중요하다라고 하는 내용이 민주주의, 뭐 고대 민주주의, 그 다음에 근대 민주주의, 현대 민주주의의 변화가 어떻게 되었는지 이런 것들을 살펴보는 것이고 민주주의의 근본 이념이 오늘의 자유에 대한 문제는 다루어지지 않았는데 이 자유, 그 다음에 평등, 특히 평등이 잘 나오는 이유가 뭐냐면은 우리가 상대적 평등과 그 다음에 절대적 평등, 요런 형식적인 평등 이런 것들을 비교하는 거 아리스토텔레스가 설명했던 그죠 배분적 정의가 뭔지 이런 것들에 대한 설명을 하는 것들 때문에 1단원에서 그런 것들이 핵심이고 전체입니다. 다만 조금 더 한두 문제 더 첨부가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저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는 것이 뭐냐면 민주주의의 뭐 기본 원리라든지 그죠 그런 것들은 나오면 문제는 굉장히 쉬워요. 그래서 다음 지문에서 강조하고 있는 우리 대한민국의 우리나라의 민주주의의 운영 원리가 뭐냐라든지 뭐 원리가
물어보면은 뭐 복지국가의 원리, 그다음에 문화국가의 원리, 평화통일의 원리 이렇게 쭉 나오죠, 그죠? 아니면 뭐 국민주권의 원리 이런 것들 나오죠. 생각보다는 그렇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들도 이제 눈여겨서 한번 봐두실 필요 있어요. 자. 이번 시민생활과 법 들어가겠습니다. 1번 보시면 다음 글의 밑줄진 부분에 해당하는 것만 보기에서 고르면 한번 볼게요. 자, 법 앞의 평등이란 배분적 정의, 또 나왔네요. 아리스토텔레스가 얘기했던 평균적 정의와 배분적 정의 기억나시죠? 법 앞의 평등이란 배분적 정의에 입각한 상대적, 비례적, 실질적 평등을 의미하는 것으로 여기서는 법 앞의 평등 이렇게 자의적으로 해석을 해놓은 겁니다. 그렇지만 문제에 따라서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라고 해서 우리나라 헌법 11조에 대해서 똑 제시만 해놨어요. 거기서 밑줄을 딱 쳐놓으면 그걸 가지고 상대적, 실질적, 비례적으로 설명을 할 수는 없습니다. 일단 법 앞에 평등이라는 사람은 그거 자체는 모든 사람한테 기회를 동등하게 준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것은 모든 사람한테 똑같이 주는 절대적 평등을 설명한다가 맞습니다. 그렇지만 이건 지문화시켜서 풀어서 자의적으로 해석을 해놓은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거 다르고 저거 달라요 이렇게 보시면 안 되는 거예요. 묻는 방향이 달라서 그런 거예요. 자, 입각한 상대적, 비례적, 실질적 평등을 의미하는 것으로 개인의 선천적, 후천적 조건에 따른 합리적 차별은 허용한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합리적 차별의 근거가 뭐냐라고 묻는 거죠. 그래서 합리적 차별은 뭐라 그럴까? 우리가 합리적 차별을 하지 않고 말 그대로 비합리적 차별, 뭐 불합리적 차별 이런 것들을 한다면 역차별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뭐 여성의 생리 휴가라든지 아니면 남자들의 군필에 대한 어떤 가산점 제도라든지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것도 오히려 역차별 문제가 더 발생이 될 수 있는 문제들이 커지죠. 그래서 합리적 차별이라는 내용에 대한 내용들 꼭 좀 기억을 해 두십시오. 자, 기억 보시면 누범 가중 처벌. 그래서 우리 범죄도 초범, 재범 이렇게 계속 가다 보면은 가중 처벌이 되기도 하죠. 자, 그 다음에 여성의 생리휴가, 미성년자 관람 불가 이런 것들은 대표적인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우리 헌법에 명시되어 있는 거, 종교, 그죠? 그 다음에 사회적 신분에 의한 차별은 성별, 종교, 사회적 신분에 의한 차별은 인정되지 아니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죠. 그죠? 그래서 니은, 비읍은 아예 해당이 되지 않을 겁니다. 제대군인 가산점 부여 이것도 역시 우리가 맞지 않다라고 판결이 난 내용이죠. 그죠? 그래서 바로 2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2번 보시면 다음 사례의 경우 A의 재산 상속 결과를 바르게 나타낸 것은 표현하고 있네. 자, 전처와 사별한 A는 3개월 전에 B와 재혼했으나 혼인신고를 하지 않고 있었다. 아직 자녀가 없는 A는 노모와 대학생인 남동생과 함께 한 집에 살고 있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심장마비로 사망하여 유언을 남기지 못한 A는 1억 원 상당의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었다. 전처와 사별했어요. 일단 전처가 돌아가셨고요. 결혼을 했습니다. 그죠? A는 3개월 전에 B와 재혼을 혼인신고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B는 상속권이 없습니다. 사실혼 관계에는 있었겠지만 상속권은 존재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법정혼이냐 사실혼이냐를 구분하는 가장 중요한 내용 중 그것들에 따른 법정혼이냐 사실혼이냐에 따른 가장 법률적 차이가 뭐냐라고 물어봤더니 바로 이렇게 뭐라 그럴까 친인척 관계, 친족법이 해당이 되지 않고 상속권에 해당되지 않는다라고 했던 거 기억이 나시죠? 아직 자녀가 없대요. 자녀가 없어요. 우리가 어떤 사람이 이제 피상속인이 이제 돌아가셨어요. 이제 돌아가시고 나면은 1차적으로는 우리 그 상속의 순위가 나와 있었죠. 1차적으로 누구였어요? 직계 비속 N 배우자. 그죠? 두 번째는 직계 존속 N 배우자. 그죠? 세 번째는 형제 자매 이렇게 간다라고 말씀드렸죠. 근데 여기서는 뭐예요? 배우자가 상속권이 없는 상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예요? 노모한테 가겠죠. 그죠? 왜? 자녀도 없고 누구한테? 그죠? 어머니한테 바로 다 갈 겁니다. 그죠? 그래서 노모가 단독 상속하여 상속분은 1억 원 전액이다. 이 상속과 관련되는 문제는 그냥 매해 출제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별로 어렵지는 않아요. 상속은 나올 것들이 딱딱 정해져 있죠. 일단 상속의 순위 외워두시면 좋고요. 그죠? 그 다음에 조금 더 한 발 나간다면 유류분에 대한 내용들 정도만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3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챕터로 넘어왔더니 앞에보다 좀 문제가 좀 더 꼼꼼히 설명해야 될 것들이 좀 많죠. 그죠? 앞에 것들은 좀 더 개론적인 설명이었다면 이제 이게 현실적인 설명들이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그죠? 자, 형사소송 절차에서 구속 적부심을 청구할 수 있는 시기가 언제냐라고 물어보는 겁니다. 자, 기소권은 누구한테 있다 그랬어요? 우리나라는 기소 독점권을 누가?
검사가 가진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뭐 다른 나라에서는 경찰이나 검찰이 다 같이 기소할 수 있는 그런 나라들도 있긴 하지만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검사만의 기소 독점권을 갖습니다. 또 그런 대륙국가에서는 대부분 그런 나라들이 좀 많이 있어요. 자, 그런데 수사는 경찰이 하고, 그죠? 기소는 누가? 그죠? 검찰이 하는 겁니다. 수사를 다 하고 나서 그 수사에 대한 자료 이런 것들, 그죠? 수사에서 뭐 모집했던 자료, 그다음에 증거물 분석 이런 것들까지 다 전부 다 검사한테 보내고 검사가 그걸 다 분석을 한 다음에 이놈의 새끼를, 그죠? 이 범죄자를 내가 소를 제기해서 국가 권력이 존엄하다는 것을 좀 얘한테 좀 본때를 보여줘야 될지 결정을 하는 겁니다. 청소년 같은 경우에는 기소유예 제도라는 것이 있다라고 했었습니다. 그죠? 일단 소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렇지만 일반적으로 이 기소하기 전에 우리가 바로 여기서 말하는 구속 적부심을 둔다라고 했었습니다. 구속 적부심사제, 구속이 적당한지의 여부를 심사해 주세요라고. 그러니까 제가 이제 범죄를 저질렀어요. 그래서 이제 형사의 형사 피의자로 이제 거기 이제 막 가서 수사에 응했습니다. 하다 보니까는 경찰들이 저를 이제 범인으로 지목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검찰한테 보냈습니다. 자료 딱 보냈는데 저는 억울하단 말이죠. 제가 안 지었는데, 그죠? 그래서 제가 법원에다가 청구합니다. 나의 구속이 적법하지 않다. 나 어디 도망갈 사람이 아니다.라고 하면서 구속 적부의 심사를 잽니다. 어찌됐든 이런 것들이 재판 과정에 좀 기간을 좀 길게 연장한다는 측면이 있기는 하지만 일차적으로는 범죄 피의자도, 그죠? 뭐 재판이 확정되지 않는 이상은 이 사람도 무죄가 될 가능성도 있죠.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의 신체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함이 목적입니다. 예전에 제가 이론 설명을 할 때 신체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한 필요했던 어떤 수단 이러면서 영장제도, 구속적부심사제, 미란다의 원칙, 적법조차의 원칙, 기타 등등 쭉 설명해 드린 거 기억나시죠? 바로 그런 내용의 하나입니다. 자, 그래서 검찰에 기소가 있기 직전에 자, 구속적부심을 신청할 수 있다라는 점. 자, 경찰이 수사를 하고 있는 요 시기까지는 우리가 용의자 또는 피의자가 됩니다. 용의 선상에 여러 명이 올라 있다가 그 중에 한 명을 특정하게 되죠. 그럼 피의자가 의심을 받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피의자가 되고요. 그러고 나서 검사가 소를 다시 말하면 공소 제기를 하고 나면요. 그때부터는 피고인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용어 좀 정제를 좀 해서 사용을 하시면 좋겠고요. 자, 그 다음에 4번 보겠습니다. 청소년 보호법상의 미성년자 권리 보호 내용에 해당하는 것이 뭐냐라고 묻고 있죠. 자, 미성년자가 혼인한 때는 성년자로 본다라고 했던 거 기억나시나요? 이 내용을 뭐라고 했었어요? 그렇죠? 성년 의제. 자, 성년으로서 그죠? 인정을 해준다. 이건 뭐예요? 민법상입니다. 민법상. 어찌됐든 예를 들면 18살이에요. 결혼할 수 있잖아요. 그죠? 결혼했습니다. 그런데 청소년 보호법상 그래서 형법상은 당연히 14세 이상이니까 형법상은 당연히 미성년자가 아니고요. 민법상 미성년자는 몇 세예요? 만 19세죠. 민법상 미성년자인데 이 사람은 미성년자가 아닌 걸로 인정을 해준다라는 것입니다. 거기다가 자 2번 한번 볼게요. 10세 미만은 보호처분 및 형벌 대상이 안 된다. 그렇죠? 이 소년법상 우리가 10세 미만은 보호처분의 형벌 대상이 되지 않음으로써 요즘에 이제 그 범죄 12세 이상이 되면요. 14세 미만의 형사 구속을 할 수는 없지만 소년 어떤 보호 처분이나 이런 것들은 할 수가 있거든요. 12세 이상만 되면요. 자, 그런데 10세 미만은 아예 그런 거 자체가 안 돼요. 그래서 요새 이제 청소년의 범죄 그 연령이 점점 낮아지고 있어서 이런 것들이 사회적으로 문제가 된다라고 해서 개정해야 된다는 여론들이 좀 높아지고 있는 실정이기는 합니다. 또 우리 개정되면 또 그것도 집중적으로 좀 공부를 하셔야 되는 부분이죠. 아직은 아니고요. 자, 3번 보시면 취업 동의서와 연령 증명 서류를 사업장에 항상 비치하도록 한다. 자, 근로기준법상 15세 이상이면 우리가 근로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반드시 이 사람이 청소년이라고 하는 것을 미성년 근로기준법상 그죠? 청소년이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유소년이라고 하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사업장에 반드시 비치해 놓는 것이 법적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 좀 기억을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미성년자에게 담배나 술을 판매하는 것을 금지한다. 그죠? 이게 바로 청소년 보호법상 나오는 내용이죠. 우리 지금 문제가 묻는 것은 이게 많은 법 중에 뭐 유소년, 청소년, 뭐 미성년 여러 가지 표현으로 쓰고 있잖아요. 그죠? 그 표현들을 제가 수업 중에 한번 정리를 쫙 해드렸죠. 그죠? 근데 어찌됐든 청소년 보호법상에 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소년 보호를 하기 위해서 미성년자에게 담배나 술 판매하는 것을 법적으로 금지하고 있습니다. 유흥주점에 못 들락거리게 하는 것 그것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자, 그 다음에 5번 보시면 미성년자의 법률 행위는 원칙적으로 법적 대리인의 동의가 필요하다. 그죠? 이거 민법상입니다. 민법. 그죠?
꼭 좀 기억을 해 두십시오. 이렇게 혼란스럽은가요? 그래서 예전에 선생님 설명드렸던 민법상 어떤 그 기준, 소년법상 기준, 그 다음 근로기준법상 기준, 그 다음에 뭐 청소년 보호법상 기준에 대한 그 용어들을 좀 따로 정제를 해 두실 필요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5번 한번 볼게요. 자, 다음에 내용과 같은 법 해석이 뭐냐라고 묻고 있죠. 소, 말, 양 등을 도살 처리하는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이라는 축산물 처리법 제45조의 규정에 의하여 흑염소 도축 행위도 범죄 행위로 해석된다라고 말하고 있죠. 근데 법적 내용으로 들어가서 법 45조의 규정을 한번 보시면 소, 말, 양 이라고 3개만 규정을 해놨어요. 그죠? 뒷내용은 물론 줄어져 있지만은 우선은 나오는 가축이 3가지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죠? 자, 처리하는 자는 7년이 아무 데서나 처리하는 자 이런 말하는 거죠. 그래서 축산물 가공 처리법인데 수산물 가금 처리법이라고 되어 있네요. 자, 45조의 규정에 의해서 흑염소는 소, 말, 양은 아니지만 어찌됐든 축산물이다. 그래서 집에서 키우는 가축이다.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유추 해석을 할 수 있다라고 표현을 하는 거죠. 그래서 기억이 나실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법 해석에서 이 법이라고 하는 것이 여기다 붙이면 이거, 저기다 붙이면 저거 이렇게 보면 안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법 해석은 이런 게 있다라고 해서 그런 것도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는 뭐 유권 해석이다, 무권 해석이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죠. 근데 유권 해석 같은 경우는 입법 해석이다, 행정 해석이다, 사법 해석이다. 사실 말해 국가 권력이 해석을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무권 해석은 논리 해석과 그다음에 물리 해석이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유추 해석은 논리 해석에 포함이 되는 것이고 물리 해석은 법에 명시되어 있는 문장 구조 또는 내용 이런 것들이 명확한지 이런 것들을 해서 문맥의 흐름 이런 것들을 파악을 하는 거죠. 그게 물리 해석이고요. 논리 해석은 이제 밑에 나와 있는 자 한번 볼게요. 유추 해석, 확장 해석, 축소 해석 또 뭐 있었을까요? 그런 것들이 전부 다 논리 해석에 포함이 됐었습니다. 그죠? 그래서 법 해석 뒤쪽에 가서 또 나오면 한 번 더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6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과 같은 이념에 부합하는 우리 헌법의 기본 원리를 실현하는 방안에 해당하는 것에서 묻고 있습니다. 국가 권력의 근원은 국민에게 있다. 공론의 근원은 국민에게 나오는 것으로 막을 수 있는 것이 아니며 그 뜻에 따라 나라의 근본 민본, 우리 많이 들어봤던 민본주의를 지금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한번에 그냥 설명하면 국민주권에 대한 설명입니다. 자, 국민주권, 국민의 의사를 반영을 통해서 국민주권을 밖으로 이렇게 실현해낼 수 있다. 이걸 설명을 하는 거죠. 그래서 국민의 의사를 잘 반영하기 위한 여러 가지 제도를 지금 묻고 있는데, 자, 보니까 참정권 확보 당연할 것이고요. 권력 분립제는 권력의 균형을 지금 설명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독재나 다시 표현하면 국민주권이라기보다는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보장하기 위함이 목적이라는 거죠. 그 다음에 사회보장제. 사회보장제는 뭐예요? 그 사회권에 해당되는 내용이죠. 복수정당제 역시 국민의 의사를 정확하게 반영하기 위해서 우리나라 헌법에서는 복수정당제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발 조심해야 될 게 다당제를 규정하고 있는 거 아닙니다. 제발 조심해야 될 거예요. 복수정당제 채택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언론, 출판, 집회, 결사의 자유 역시 국민의 여론을 제대로 잘 수집하고 국민의 의사를 국정에 반영하기 위해서 필요한 제도이기도 하죠. 그래서 기억, 리을, 미음 정확하게 똑 떨어지는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을 오히려 여학생들이 이런 문제 좀 강해요. 근데 남학생들이 이런 문제를 오히려 좀 잘 못 찾아요. 오히려 5번 같은 문제는 쉽게 찾는 데 반해서 자 5번에 우리 해석 문제도 꼭 좀 잘 기억을 해두세요. 특히 축소 해석, 확장 해석, 제가 반대 해석, 유추 해석 이런 말들 많이 했었잖아요. 그죠? 수업 중에 설명드렸던 예까지 꼭 기억을 해두셔야 됩니다. 예와 동일한 예가 거의 나와요. 매년. 그죠? 자. 그 다음에 8번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7번 한번 볼게요. 다음 형사소송 단계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으로 작지어진 것은 해서 보겠습니다. 자, 보시면 피의자의 강제 수사 단계에서 현행범일 경우 체포 후 사후, 현행범인 경우에는 사후 영장 제시 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어디 가면은 사전 영장을 발부받아서 그 영장에 근거해서 집을 수색하거나 사람을 강제 구인하거나 이게 가능했었는데 이제 현행범이다, 내가 범죄 현장을 목격했다 그러면 일단은 급한 상황이잖아요 말이죠. 그래서 이렇게 구조해놓고 잡아놓고 나서 빨리 이렇게 영장을 발부를 받아서 사후 영장 청구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꼭 기억을 해두시고요. 자, 구속 적부 심사. 선생님 아까 요거 용어 정제하라고 했던 거 기억이 나시죠? 자,
뭐냐? 피고인은 신청할 수 없다라고 했는데 피고는 이미 뭐예요? 검사가 공소를 제기하고 난 다음에 용어가 피고가 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피의자가 신청할 수 있는 게 바로 구속 적부심이라고 했었죠. 기억이 나시나요? 그래서 여기서 피고인은 신청할 수 없는 거 맞습니다. 자, 그 다음에 보석제도. 돈을 내므로써 형이 감면되고 풀려난다. 풀려나는 거 아니고 형도 역시 감면되는 거 아닙니다. 보석은요, 일시적으로 형 집행이, 그죠? 좀 잠시 정지된다는 거, 집행이 잠시 정지된다는 거지, 지금 뭐 내가 돈 낸다고 해서 내가 죄 지은 것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 좀 조심을 하시고요. 그다음에 상소제도 기억이 나시죠? 항소와 상고로 이루어져도 우리나라 3심제 기본인 미확정 재판에 대한 상급법원의, 그렇죠, 미확정인 재판에 대해서, 확정되지 않는 재판에 대해서, 그래서 우리가 뭐 1심에서 꽝꽝꽝 이거 했지만 그건 사실은 3심까지 가지 않았기 때문에 다시 이 사람이 뭐예요? 그렇죠, 다시 또 재심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소를 또 제기할 수 있죠. 그게 바로 2심 재판에서 하고 2심에서 또 뭔가 마음에 안 들면 3심에서 또 재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보통은 뭐 2심 재판에서 결론이 난 게 3심에서 잘 뒤집어지지는 않지만 최근에는 이제 뒤집어져서 내려오는 경우도 꽤 많다라고 해요. 그래서 미확정 재판에 대해서는 상급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는 상소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보석제도만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네요. 자, 계속해서 8번 한번 볼게요. 자유권적 기본권에 대한 설명. 드디어 기본권이 나왔습니다. 자, 자유권적 기본권은 안타깝지만 외워야 된다라고 했었어요. 뭐 어쩔 수 없지만요. 그죠? 자, 신체의 자유, 거주 이전의 자유, 직업 선택의 자유, 주거의 자유, 사생활 보호의 자유, 통신의 자유, 양심의 자유, 종교의 자유, 학문의 자유, 그죠? 재산의 자유, 언론 출판, 집회, 결사의 자유입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좀 조심해야 되는 게 뭐냐면 바로 이 재산권과 관련되는 건데요. 다른 것들은 뭔가 자유권적 기본권 같아 라고 여러분들 좀 느끼실 겁니다. 그렇지만 이 재산의 자유, 그래서 뭐 재산의 자유가 뭐지? 그죠? 사유재산을 인정을 하는 겁니다. 모든 국민의 재산권은 보호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개인이 재산권을 행할 때는 뭐예요? 그죠? 사회적 질서를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사용을 하라고 우리 헌법 제23조에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개인의 재산권 행사는 공공복리에 적합하게 행사해야 된다라고 나와 있죠. 우리 예전에 그 이론 수업을 할 때 기억이 나실지 모르겠지만 권리 남용 금지의 원칙 기억나시나요? 신의 성실의 원칙과 권리 남용 금지의 원칙 기억나시죠? 그런 것들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 재산권 보호를 재산권은 보장이 되지만 공공복리에 적합하게 사용해야 될 의무도 함께 지고 있다라는 측면에서 이것도 자유권이라고 하는 것을 학생들이 많이 놓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 좀 꼭 좀 기억을 해 두십시오. 자, 일단 기억 보시면 정치에 참여할 수 있다는 것은 참정권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뭐 참여할 수 있다고 하니까 좀 광범위한 것 같아요. 그래서 참여할 수 있는 참정권. 그래서 참정권의 종류도 쭉쭉쭉쭉 공부하셨습니다. 그죠? 이따가 나오면은 할게요. 뭐 가장 대표적으로 청원권, 그죠? 뭐 이런 국민투표권, 이런 것들이 있죠. 국가로부터의 간섭을 받지 않는다. 국가로부터의 간섭받지 않는다. 선생님 뭐라 그랬죠? 발음이 안 된다. 뭐라 그랬어요? 예전에 우리가 제가 이제 좀 시간이 나면 이거 좀 같이 설명을 드렸으면 좋겠는데, 이게 이론을 설명하는 시간에 이미 다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또 여기서 번복 설명을 하면 좀 귀찮아하신 분들도 있으실 것 같아요. 우선 18세기에 강조되었던 기본권은 일단 자유권입니다. 왜? 18세기에는 와 들고 일어나서 시민혁명, 그죠? 들고 일어나가지고 야 국가가 제발 내가 경찰동안에 좀 간섭하지 말아라. 누가 강조했어요? 부르주아들이 외쳤던 겁니다. 그랬더니 국가가 무섭단 말이죠. 왜? 왕이 죽는 걸 봤으니까. 그래서 네 마음대로 해라. 그래서 국가가 네 마음대로 경제활동을 하도록 허락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때는 베이스가 되는 바탕의 사상을 자유방임 사상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공부를 좀 하신 분들은 애덤 스미스가 머릿속에 떠오르실 겁니다. 그죠? 그래서 국가의 간섭을 최소한으로 줄이자라고 하는 소극적 정부, 소극적 국가관 뭐 이런 것들을 강조했던 시기가 바로 이런 겁니다. 그래서 어찌됐든 나는 국가가 나한테 간섭만 안 하면 내가 뭐든지 다 할 수 있을 것 같아. 국가로부터의 자유를 강조했던 시기가 바로 이 시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죠? 그러고 가다가 이제 19세기로 넘어가다 보니까 네 마음대로 해라 라고 국가가 풀어놔줬더니 여기저기서 자본주의와 관련되는 사회적 문제가 막 등장한 겁니다. 빈부격차 좀 뭐라 그래야 될까요? 뭐 독과점, 뭐 환경오염 뭐 이런 것들, 그죠? 뭐 지금이야 환경오염 시키면 국가가 나가가지고 뭐 세금 때려 매기거나, 그죠? 공장 뭐 폐쇄시키거나 극단적으로 보면 뭐 이런 것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지만 그 당시에는 개인의 재산을 내가 내 맘대로 했는데 네가 왜 하면 국가가 간섭을 할 수 없었던 시기가 바로 이 시기였습니다. 그러다가 19세기에 와서 그런 사회적인 문제가 막 등장을 하니까
빈부격차가 너무 심해진단 말이죠. 그러면 그 당시에 혁명 일으킬 때는 그 부르주아들만 했던 것은 아니에요. 우리가 흔히들 말하는 프롤레타리아 계급이었던 노동자나 농민들도 적극적으로 참여를 했단 말이죠. 근데 그 바탕 아래에서 성과를 얻어낸 사람은 부르주아밖에 없었던 겁니다. 참정권을 걔들만 갖게 됐죠. 그래서 안 되겠다. 우리한테도 참정권 달라라고 요구하면서 걔들이 뭐예요? 차티스트 운동하는 겁니다. 차티스트. 이게 바로 19세기죠. 그래서 19세기 차티스트 운동. 그래서 선생님이 뭐 예전에 수업 시간에 했던 소리기는 한데, 우리나라는 해방 이후에 미국의 발달된 어떤 민주주의 어떤 제도 이런 것들을 한꺼번에 그냥 통째로 수입을 했던 겁니다. 받아들였던 거기 때문에 어떤 뭐 선거권을 확보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으쌰으쌰 해본 적이 한 번도 없었던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아마 선거의 참여율이 유럽의 대부분의 나라들보다 좀 낮은 이유가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이분들은 차티스트 운동을 통해서 거의 200년 동안 선거권을 확대하기 위한 운동들을 펼쳤거든요. 물론 첫 번째 이제 차티스트 라고 하는 것은 노동자들을 중심으로 해서 움직여졌던 운동이고요. 그리고 그 앞에는 러다이트라고 해서 직접적으로 자본가들에 대한 어떤 배신감 이런 것들 기계를 막 부수면서 그러면 자신들의 권리가 회복될 줄 알았더니 탄압만 들어오지 잘 안 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기계 파괴 운동을 멈추고 이런 선거권 확대 운동을 전개했던 시기가 바로 19세기고, 이때 강조되었던 기본권이 바로 참정권이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20세기 와서 참 모든 사람이 이제 정치에 참여를 할 수 있게 되었어요. 20세기 초반에.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잘 사는 사람은 잘 살고 못 사는 사람은 못 살아. 이제는 안 되겠다. 국가 네가 나서서 좀 해야 되지 않겠니? 라고 해서 국가한테 뭐 하는 거를 요구하게 됩니다. 그래서 20세기 와서 사회권, 국가의 적극적인 간섭, 개입을 요구하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시기에 뭐 우리가 흔히들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영국의 대처, 그 다음에 미국의 뭐 레이거노믹스 뭐 이런 사람들이 나중에 등장하면서 또 신자유주의를 표방하기도 하죠. 어찌됐든 적극적으로 국가가 간섭을 할게라고 시작했던 시기가 바로 20세기부터 뭐 영국 같은 경우 좀 심하게 말하면 요람에서부터 무덤까지 내가 다 책임져 줄게 라고 얘기를 했던 겁니다. 실제로 그 당시에 20세기 초반에 1920년대 뭐 30년대 요쯤에는 영국에서 월급쟁이가 100만 원 소득이 있으면 거의 한 70%에서 한 80% 정도까지, 최대 80%까지 이렇게 세금으로 가지고 갔다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또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발생을 했겠죠. 그래서 이제 나중에 또 신자유주의 경향으로 바뀌게 되지만, 우리 지금 기본권을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강조됐던 자유권, 19세기 강조됐던 참정권, 20세기 강조되는 사회권, 이 흐름들은 꼭 기억을 해 두셔야 됩니다. 자, 8번이 너무 내용이 길었네요. 어찌됐든 디귿, 국가의 개입을 요구하는 것, 이게 좀 사회권으로 봐야 될지 좀 그렇긴 합니다만은 청구권으로도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죠? 디귿만으로는 좀 설명을 하기가 좀 힘듭니다. 그래서 어찌됐든 여기서 해당되는 답은 니은입니다. 그죠? 자, 그래서 잠시 쉬었다가 그 뒷부분 연결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